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이고요. 530일에 오전 정기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논문은 리모트 센싱에 실린 선박 탑재형 비디오 카메라와 딥러닝을 이용한 부유 플라스틱 쓰레기 탐지 및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김영구 연구원님 발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을 김령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문의 저널은 리모트 센싱이라는 저널이고 원격 감지 기술 및 그 응용 분야에 관한 최신 연구와 혁신을 다루는 학술지입니다. 키워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객체 탐지, 부유 플라스틱 쓰레기, 모니터링 등등이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생태적, 경제적, 보건, 공중보건 그리고 미학적으로 큰 문제이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분포와 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원격 감지 기술이 제안되었지만 현장 데이터가 부족해 기술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탐지하고 정량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영상에서 95.2%의 정확도로 플라스틱의 존재 여부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탐지된 객체를 통해 플라스틱의 유형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론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현장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 조사란 미세 및 중형 플라스틱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연구용 선박 뒤에서 표면 네트를 견인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1cm 이상의 대형 플라스틱을 보트 조사 중에서 시각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방법의 한계는 비용과 시간 소요 및 제한적인 모니터링 범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샘플링이 어렵고 다양한 환경에 맞게 조정된 현장 방법 간의 차이로 효과적인 비교가 어려워 정책 변화에 필요한 증거 기반 권고가 제한됩니다. 이 해결책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해양 플라스틱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합 해양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라는 임도스라는 건데, 임도스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시공간적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감지 기술과 현장 관찰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 모니터링에서 얻은 데이터를 원격 센서 검증의 참조 정보로 사용합니다. 원격 감지와 현장 데이터를 통해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확산 및 양에 관한 모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RGB 카메라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항공기, 드론, 유인 선박 등에서 항공조사에 사용됩니다. 다중 스펙트럼 또는 초분광 이미징을 사용하지만 장비 비용과 데이터 처리가 부담이 됩니다. 비디오 카메라의 장점으로는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전 세계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보트에 카메라를 장착한 시민들이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양 플라스틱 모니터링에 기여도 가능합니다. 시각적 관찰보다 정확하며 연구 기록이 가능해 재분석을 통해 오류를 감소할 수 있고 구름, 풍속 등 환경적 요인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화를 설명해 드리면 카메라를 사용한 모니터링 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를 수동으로 분석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진 및 비디오 영상에서 자동으로 플라스틱을 감지하는 머신러닝 기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딥러닝은 이미지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CNN 합성국 신경망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욜로5와 페스털 RCNN이라는 모델이 해양 플라스틱 객체 탐지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들은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반으로 하였고 분류 기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 쓰레기 항목 목록을 사용해 실험하였고 항목으로는 플라스틱 쇼핑백,
0.5리터 이상과 이하의 플라스틱 음료수병, 그리고 어업과 관련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플라스틱 부표, 이렇게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영상 수집 장비입니다. 카메라는 비컨 고정형 분리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보통 건물 보안용으로 사용되는 카메라이고, 비용은 $470, 하나로 약 55만 원 정도 됩니다. 프레임 속도는 20fps 정도이며, 이 논문에서는 메이플라워 자율 선박과 PML 탐험선에 장착하여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샘플 정점이 표시된 지도이고, 모든 샘플의 지점은 영국 남서부 플리머스라는 도시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배경 지도는 오픈 스트리트 맵을 사용하였습니다. 메이플라워 자율 선박입니다. 촬영 위치는 선체플 워프에서 촬영을 하였고, 촬영 날짜는 2021년 10월 20일, 11월 2일, 11월 12일 이렇게 촬영을 하였고, 촬영 시간은 약 40분에서 60분 동안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보트에 좌현과 우현이 있는데, 거기에 해수면에서 2.25 높이에 있는 비콘 보안 카메라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바다를 90도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쇼핑백과 병을 밧줄로 묶고 선박과 연결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메이플라워호가 지금 여기서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좌현과 우현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자, 이제 PML 탐험선입니다. 2021년 12월 2일 마리나에서 촬영을 하였고, 2022년 1월 25일 카오샌드만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약 40분에서 60분 동안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수면에서 2.3m 높이의 다빗에 고정된 카메라를 바다를 향해 90도 각도로 설치하였고, 카메라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로 영상을 바로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촬영 대상으로는 플라스틱 쇼핑백, 병, 부표를 밧줄로 묶고 선박과 연결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탐험선이 약 3에서 5노트, 1에서 3m/s 정도로 플라스틱 주변을 순회하며 다양한 배경에서 영상을 수집한 후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여기가 다빗인데요. 다빗은 보통 닷을 올릴 때나 내릴 때 쓴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영상이 수집되었고, 예를 들어서 물의 탁도, 파도 높이, 구름 끼고 맑은 날, 비 오는 날 등 여러 다양한 조건에서 영상이 수집되었고, 2021년에 조사한 4개는 파도가 거의 없었고, 2022년에 카오샌드만에서 촬영할 때는 파도가 중간 정도였습니다. 각 촬영 장소에서 플라스틱이 없는 상태의 바다도 촬영하여 비교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이 없는 상태와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기상 조건과 위치에서 촬영된 비디오 이미지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는 비아미 또는 바이아미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비전 플랫폼으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지원하고 이미지 및 비디오 주석 달기, 대치 탐지 등의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벨링은 10프레임 간격으로 비디오에서 플라스틱 위치와 항목을 라벨링하였고, 플라스틱은 가방, 병, 부표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총 라벨링된 이미지 수는 1431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1431개로 이미지를 모델로 학습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지 어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를 증강을 시켰습니다. 무작위로 자르고 크기를 조정하고 이동하고 흑백, 밝기, 뒤집기 등등 여러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이미지를
증강을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데이터 세트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 세트와 훈련 및 검증 세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테스트 세트가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분할을 하고 총 여기서는 9,824장의 이미지가 테스트 세트에 포함되었고, 이는 전체 데이터의 30%입니다. 그럼 전체 데이터의 70%는 뭐냐면 훈련 및 검증 세트입니다. 그거는 이제 무작위로 나눠서 훈련 데이터 세트의 80%, 검증 데이터 세트의 20%에 할당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있으니까 뒤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영상에서는 환경 조건이 일정하므로 매 10번째 프레임만 선택하여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 조건이 일정하면 이제 프레임별로 쓰레기 형태와 배경의 변화가 미비해가지고 비슷한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미지가 많아지므로 마리나 영상은 매 10번째 프레임만 선택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카오샌드만 영상은 환경 조건이 일정하지 않아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그래서 모든 프레임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총 데이터 세트는 일부 마리나 영상을 제거한 후에 33,461개의 라벨링된 프레임이 최종 데이터 세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영상 수집부터 객체 식별 모델 제작, 그리고 선정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영상 수집이 필요합니다. 영상 수집을 하고, 그럼 그 비디오가 생성됐겠죠? 그 비디오를 이제 라벨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비디오 영상을 라벨링을 합니다. 비디오 영상이 라벨링이 되면 그거를 이제 프레임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영상을 이미지로 바꿉니다. 그 이미지로 바꾼 게 아까 10,000장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이제 데이터를 증강을 합니다. 데이터를 증강을 하면 이제 여러 만장에서 거의 아까 33,000장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증강을 시킵니다. 그 증강시키고 최종으로 데이터셋이 생성되면 이렇게 7대 3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3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셋입니다. 테스트셋은 모델이 학습되고 검증할 때 사용되지 않는 완전 별개의 테스트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70%는 훈련용 셋, 검증용 셋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8대 2로 나눴고, 그 중에 80%는 트레이닝 셋으로 두었는데, 트레이닝 셋이 뭐냐면 모델이 직접 훈련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모델이 트레이닝 셋으로 한 번 학습이 완료되면 이것을 1에폭이라고 하는데, 1에폭이 끝나면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면 이제 손실값, 뭐 지표값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것들의 값들이 최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미세 조정을 하면서 여러 반복 학습을 진행합니다. 반복 학습은 뭐 데이터셋 모델에 따라서 뭐 100번, 200번이 될 수 있고, 그 모델이 여러 반복을 끝내면 여기 최종 모델을 선정합니다. 최적의 손실값과 지표값을 갖는 최적의 모델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선정된 모델로 이제 실제 데이터인 테스트셋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 성능을 평가하고 이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든 객체 탐지 과정과 동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는 객체 탐지 모델을 욜로를 사용했는데, 욜로는
한 번의 이미지 처리로 객체 인식과 분류를 동시에 수행하는 원스테이지 디텍터인 엔드-투-엔드 구조로 되어 있고, 실시간 이미지의 처리도 가능하고, 높은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빠른 처리 속도로 실시간 작업에 적합합니다. 여기서는 욜로5를 사용했는데 파이스토치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욜로 버전이고, 다양한 크기의 모델, 스몰부터 엑스라지를 제공하고, 모델이 클수록 더 높은 정확성을 제공하지만 계산 요구 사항이 증가합니다. 최종 모델 선정 과정입니다. 모델을 선정하려면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반복을 하면서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을 계속 수정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100번을 이게 1에폭이 훈련 데이터셋을 한 번 데이터셋 완료하는데 과정을 1에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100번을 사용하고 128 배치 사이즈로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를 원래는 한 장씩 한 장씩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이미지를 한 번에 학습시키는 겁니다. 128이라는 거는 한 번 학습을 시킬 때 128장씩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128장, 128장 이렇게. 네. 그리고 첫 번째 모델 훈련 결과 100에폭 내에서 잘 수렴하기 때문에 이후 모델들은 훈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0번만 반복을 하기 위해서 50에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50에포크와 128 배치 사이즈는 조건은 그대로 하고, 이미지 크기를 640 by 640에서 120으로 증가를 시켜서 한번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을 바꿔봤습니다. 모델이 여기 S인데 좀 더 무거운 M 버전을 사용하여 훈련도 한번 또 실시를 하였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모델을 S로 바꾸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32장으로 줄였습니다. 32장으로. 그리고 2592 이미지 사이즈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모델 선정 과정을 여러 반복시키면서 경험적 결과를 통한 최종 하이퍼 파라미터는 결국은 욜로5S를 사용하였고, 50의 폭, 32 배치 사이즈, 1280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사용하여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픽셀 커버리지 백분율이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각 프레임 이미지에서 플라스틱 객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플라스틱 객체가 프레임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 전체가 10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플라스틱 객체가 그중 3개의 픽셀을 차지한다면 해당 객체의 픽셀 커버리지 백분율은 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픽셀 커버리지를 왜 사용하냐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미지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객체는 탐지가 더 어렵기 때문에 객체가 차지하는 픽셀 비율이 모델의 탐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임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픽셀의 비율이 너무 낮으면 모델이 객체를 인식하거나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각 프레임에서 플라스틱 객체의 픽셀 비율을 계산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나눈 이유는 작은 객체와 큰 객체를 탐지할 때 모델의 성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2개의 그룹은 이미지 안에서 플라스틱 객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작은 25% 이미지와 가장 면적이 큰 75% 이미지로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X축은 픽셀 커버리지 백분율이고 Y축은 바운딩 박스 개수입니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픽셀 커버리지 백분율이 작다는 거겠죠. 작은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0에서 0.02%를 차지하는 것은 바운딩 박스가 거의 3000개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0.02%의 픽셀 커버리지 백분위를 차지하는 바운딩 박스가 3,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즉, 이미지에 비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작은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과 파트입니다. 결과 파트로는 이제 검증 데이터로 평가한 모델 성능을 한번 보시면 모델 2는 85.1%의 정확도로 클래스 간의 차이를 구분하였습니다. 모든 모델의 프레시전 정밀도와 재현율은 모두 높았습니다. 높았던 이유는 검증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사용된 비디오 프레임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성능이 높았습니다. 보통 그 모델의 성능을 보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MAP라는 건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4개의 모델 중에서 사실 이 모델 4 이제 이게 0.863으로 사실 모델 2 최종 모델보다 더 높긴 한데 왜 모델 2를 선정했냐면 이미지 크기가 2592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모델 2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검증 성능 평가인데 검증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을 때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혼동 행렬이라고 하며 최종 모델이 검증 데이터 세트를 통해 예측한 결과를 정규화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동 행렬은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여 모델의 성능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은 객체 탐지에서 성능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림으로 이 그림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은 이제 실제 라벨입니다. 이게 true라고 써 있죠. 실제 라벨.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예측값. 모델이 예측한 라벨입니다. 모델이 해당 객체를 무엇으로 예측했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F에는 이제 모델이 탐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가로축에는 병이죠. 세로축은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사실은 병인데 모델은 객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보트를 식별 자체를 못했다는 게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0.25라고 하고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가로축이 뭐죠? V죠. 세로축은 보틀이죠. 이 뜻이 뭘까요? 그쵸. 실제는 V인데 모델은 보틀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0.01이라고 하고 자, 이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실제로는 배경입니다. 항목이 아니에요. 배경인데 V로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배경을 V로 예측했다는 거. 이 대각선 보이시죠? 이 대각선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틀이 보틀로 예측한 거고 이거는 이 값은 그렇죠. 백으로 예측한 거고 이거는 V를 V로 잘 예측한 거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검증 성능 평가였고 이번엔 테스트 성능 평가입니다. 검증 데이터셋으로 평가했을 때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평가했을 때의 지표값들은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라스틱 존재 여부 감지와 달리 객체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 모델의 정확도는 65.3%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모델이 플라스틱을 잘못된 객체 유형으로 인식하거나 아예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독립적인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환경과 항목의 변화로 인해 감지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탐지된 경우 그리고 잘못된 클래스로 탐지된 경우
아예 탐지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보시면 병 중에 잘 정확하게 탐지한 거는 3,000개, 아예 병을 다른 걸로, 백, 부위, 뭐 이런 걸로 잘못 클래스로 탐지한 경우는 400개 정도 되고, 아예 병을 아예 탐지를 못한, 아예 탐지하지 못한 경우는 674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 검증 데이터셋으로 평가했을 때 지표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평가했을 때 데이터셋을 보시면 확실히 지표 값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는 0.25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0.46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는 플라스틱 병인데 객체를 탐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부위인데 병으로 잘못 예측한 거, 이거는 배경, 아무것도 없는 배경, 객체가 탐지하면 안 되는 건데 부위로 객체 탐지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병은 사실 투명하고 크기가 작아서 배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델이 병으로 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은 다행히 식물성 잔해, 이제 다른 클래스와 혼동되기 쉬운 그런 식물성 잔해와 태양 반사 같은 네거티브 객체를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무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객체 탐지한 것을 그냥 확대해서 보여준 그림이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는 픽셀 커버리지 백분율에 따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했을 때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자, 이 주요 성능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MAP라는 거는 Mean Average Precision으로 평균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치고,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고, 프리시전은 정밀도, 탐지한 객체 중 실제로 맞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리콜은 실제 객체 중 모델이 탐지한 비율을 말합니다. 결론은 픽셀 커버리지가 큰 객체에 대한 성능이 작은 객체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여기 이 빨간색 보시면 프리시전, 정밀도는 정말 높습니다. 정밀도라는 거는 아까 드렸으니까 다시. 프리시전은 높은데 리콜이 낮은 이유는 모델이 탐지하는 항목의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많은 항목을 놓치고 있어 전체적인 탐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플라스틱의 쓰레기 중 모델이 감지하지 못하는 객체가 많다는 것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입니다. 선박에 장착된 저비용 카메라를 이용해 해양에 떠다니는 대형 플라스틱을 감지하고 분류하는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시민과학 및 자율 선박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세트 성능은 정확도가 65.3%였고 작은 객체가 밀집된 이미지에서는 감지 성능이 저하하였습니다. 그 욜로의 한계는 이미지를 한 번만 처리하여 작은 객체가 다수일 때 감지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기존 연구와 비교를 하자면 플라스틱 병, 양동이, 빨대를 대상으로 훈련한 모델이 86%의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기존 연구가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플라스틱과 다른 객체를 구분하는 능력을 검증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는 검증하지 않았고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수작업을 줄이고 객체 수와 크기까지 정량화할 수 있어 대규모 해양 플라스틱을 모니터링에 더 적합함을 보여줍니다.
픽셀 커버리지와 탐지 성능을 보시면 대부분의 BB박스, 바운딩 박스가 이미지의 0에서 0.46%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작은 객체였고 작은 객체가 탐지하기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고 작은 객체의 낮은 픽셀 커버리지가 잘못된 음성 탐지율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더 많은 증강 이미지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훈련 데이터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더 다양한 조건에서 수집된 영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스펙트럼 정보를 활용한 부유 쓰레기 모니터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미세 플라스틱 탐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결론 및 권고사항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소형 선박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와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95.2%의 정확도로 부유하는 해양 대형 플라스틱 존재를 감지하였고 세 가지 사전 정의된 플라스틱 카테고리를 65.3%의 정확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데이터 세트의 비비박스 픽셀 커버리지 백분율은 0.0006에서 0.46으로 매우 작았으며 이는 작은 객체 탐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는 이미지에서 플라스틱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크기 조정, 자르기 같은 증강, 전처리 그런 방법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강점은 클래스 간의 구분에서 정확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이 포함된 이미지를 거의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도 성공적으로 감지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생성된 데이터 세트는 향후 선박에 장착된 카메라를 활용한 플라스틱 감지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만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논문 잘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논문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6 과정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네, 피겨 6. 네. 여기 보면 팩트셋이 이미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까지 했는 걸 테스트 셋에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환경에서 바로 취득한 영상이 아니고 한 번의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테스트로 쓰는 게 사실은 맞는가에 네.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근데 네. 왜 저렇게 했는지 내지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테스트셋은 완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증강시킨 데이터 셋에서 나누면은 사실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데이터야 돼. 네, 실제 데이터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생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이터가 아까 이미지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 라벨링학은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VIA-ME 네, 맞습니다. 그 라벨링 툴입니다. 이 라벨링 툴을 사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라벨링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희는 좀. 로봇플로우라는 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네, 플로우가 똑같은데. 네, 비슷한 겁니다. 박효숙 박사님이 채팅으로 이 알고리즘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엣지 컴퓨팅 앱이 구현되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컴퓨팅이 뭔지. 엣지 컴퓨팅을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엣지 컴퓨팅 앱이 뭔지 아시나요? 모바일 폰용 앱.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네, 소리를 켜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에 카메라를 90도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인식률이 낮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네, 홍선우님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갑자기 질문이 많아져서 잠시만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단 예,
일단은 90도로 네, 설치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90도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인식률이 낮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그 90도로 설치해서 찍은 영상들로 트레이닝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아마 네, 그것보다는 이제 모델이 학습하는 그런 데이터셋, 일단 데이터셋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식률이 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수정했으면 인식률이 좀 높게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90도로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90도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90도는 사실 위에서 아래로 딱 바라보게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샘플 사진을 보시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뭐라지? 돼요. 네.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좀 그렇죠. 앞으로 90도. 네. 사실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카메라 달린 사진이 논문에 나오잖아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마을을 보기 이렇게 마을을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저희가 아는 그 90도로 찍었으면 커버리지 이제 바다가 좁아요. 네,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퍼펜디큘러라고 했길래 수면의 수직인가 하고 사진을 보니까 또 방향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좀 네, 맞습니다. 어쨌건 선웅님이 얘기한 것처럼 90도가 진짜 증사형 영상이었으면 인식률이 오히려 높아졌겠죠. 네, 맞습니다. 범위는 좁아지지만. 네. 그리고 채팅에 올라오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정리해 주신 논문의 학습 자료들은 대부분 주간에 촬영된 영상으로 이해됩니다. IR 카메라를 활용한 야간 영상이나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하면 좀 더 자세한 분류와 탐지율을 높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결국 학습 자료를 확보가 네, 성능 그렇죠. 확보의 관건일 것 같은데 자료 확보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서도 초분광 영상, 그러니까 뭐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같은 걸 적용하면 더 이렇게 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더 많은 영상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마 도입쯤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건 요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선행 연구가 제가 보고 있었는데 다른 연구에 사용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건 선행 연구에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뭐 인공위성 영상 같은 데서는 더 이제 RGB 영상에서 더 나가가지고 좀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뭐 눈으로 보는 영상은 구름이 끼었다든지 뭐 내지는 자연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구분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스펙트럼 영상을 보면 플라스틱이 방출하는 독특한 이제 웨이브랭스가 있으니까 그럼들을 탐지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쭉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머피 et 아마 2018년 영상에 해수 표면에 이렇게 특히 태양 반사를 고려했을 때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이 더 활용하기 좋다 이런 논문이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통째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날씨가 정온한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너울이나 조금 심한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촬영이 되면 프레임이 상하 좌우로 흔들릴 텐데 그건 상황에서 탐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탐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짐벌 장치 등을 활용한 물리적인 진동 방지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손영태님 손영태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영규님 의견이 있으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여기에서 5번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4번이었죠? 기억에? 별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잔잔한 조건이었고 한 번만 좀 다른 조건이었고 날씨를 봐도 비가 굉장히 조금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서두에서 방법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했다고 보기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논문이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하나 저는 궁금증이 그 조인트 리스트에서 플라스틱 항목을 뽑았다고 돼 있는데 MSFD에서 공고하는 그 조인트 리서치, 조인트 그 리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그 유럽에서 쓰고 있는 거기에서 요 부표가 요런 게 많이 발견된다고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좀 의아한 점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요런 쓰레기도 너무 작아서 차지하는 픽셀이 굉장히 커버리지가 작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쓰레기는 이거보다 더 작고 쪼개진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감지하지 못하거나 뭐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MAP는 높았는데 분류하겠다고 하면 65.3%로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훈련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추가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셋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그런 파도가 심하거나, 뭐, 이제 플라스틱 병이 가려지거나, 막 살짝 휘거나, 이런 사진들이 더 많이 학습이 됐다면 아마 인식률이 이제 증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많이 맞습니다.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시고요. 궁금한 것도 여쭤가지고 여기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카메라를 건물 경비용 카메라 사용했는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수랑 해풍을 맞으면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은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텐데 좀 그런 게 조금 뭐 단기 연구니까 이 모델을 사용했겠지만 물론 네,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구하기 쉽고 이제 편리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네, 실제 설치할 때는 해양에서 활용한다는 조건을 고려해서 이 해수라든지 뭐 이런 데 좀 튼튼한 그런 카메라를 쓰는 게 좋겠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저가용 카메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 시민과학이 네,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토의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굉장히 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장비 활용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걸 활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의견으로 네. 마지막에 디스커션에 나오던데 여기가 플리머스 앞에 있는 거 아주 한정된 곳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많이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환경이 너무 비슷한 데서 네, 몇 번 찍지 않은 걸로 이게 첫 첫 연구라서 첫 연구라 이런 연구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닥 어렵지 않게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서 우리도 할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던 게 쓰레기를 우리 바다에서 많이 발견된 걸 묶어서 우리도 카메라 설치하고 늘 종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황선마다 달아서 데이터 확보를 많이 하면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고 이런 연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마구 들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네. 이렇게 시민과학이라고 말씀하신 것 덕분에 이제 생각이 저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쓰레기도 밧줄로 묶고 몇 개 안 된 거를 뿌리고 나중에 또 밧줄로 묶었으니까 또 수거도 가능하니까, 네, 수거하기도 쉬우니까, 네,
나중에 정말 시민과학 데이터 생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손영태님 네. 의견이 높은 버전의 모델을 사용한다면 탐지율 같은 것도 좋아질 거고 또 저가 카메라에서 활용된 영상에서 피사체 해상도를 좋게 만들어주는 초해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역시 탐지율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는 뭐 욜로5 사용했다고 하고 한데 지금 그 여기서 나온 그 모델들은 사실 이제는 9버전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지금은 아까 손영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욜로10, 뭐 트랜스포머 구조를 하는 뭐 DTR 모델 등등 여러 가지 소타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델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기 카메라 해상도 좋게 해주는 초해상화 알고리즘까지 사용한다면 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거 제 화면 공유해 가지고 관련된 연구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화면 공유가 여기서 중지하고. 공유가 안 보여. 여기 있다. 이 논문 그 배경에 또 제기된 배경으로 임도스 얘기하잖아요. Toward the Integrated Marine Debris Observing System 이라는 이 저자가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좀 선도하는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전 세계적인 해양 플라스틱 조사를 위해서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통합적인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리모트 센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리모트 센싱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제 뭐지? 머신러닝이나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지 이걸 사람이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배경이 된 논문인데 우리가 이게 임도스를 늘 이야기는 하는데 자체 세미나를 해가지고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공유하고 싶은 논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최신 논문이 리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스토턴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뭐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논문에 인용하고 있는 그리고 휴대폰 어디 갔지?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구들이 최신 연구가 많이 없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 아직 이렇게 특히 여기 이제 아쿠아틱 인바이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이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 수면, 수중 이런 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다른 연구 때문에 준비할 때 이제 느낀 제일 큰 점은 이게 데이터셋이 아무래도 수면이나 수중이니까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리뷰할 때 이게 공통적으로 요 선행 연구들에서 썼던 데이터셋이 일본 해양과학 기술원, 그러니까 잠스텍에서 예전에 심해 잠수정에서 쓰레기 조사도 아니고 그냥 심해 잠수정에서 촬영한 비디오 푸티지에서 그걸 아카이빙 된 걸 다시 꺼내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라벨링하고 막 했던 그 데이터셋을 여러 논문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중이나 수면에 이렇게 영상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관심 있으면 저희가 특히 이 지난번에는 이게 침적이었지만 그 AI 활용 연구 사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네. 침적 쓰레기에 대해서 AI 기술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미나는 10월 1일에 개최되고요. 영어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